예, 안녕하세요. 오늘 해양 경계 획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범입니다. 예, 해양 경계 획정이라는 주제는 많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상 관련 조문을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국제 판례도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해양 경계 획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 해양 영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영해도 있고요, 또 공해도 있고요,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또 접속 수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해양 영역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해양 영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상 200캐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일본도 200캐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한국과 중국 또는 한국과 일본 간의 그 관련 해안 간의 거리가 400캐리가 넘는다면은 한국도 일본도 또 중국도 200캐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과 중국 간의 그 관련 해안 간의 거리가 400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기서 먼저 1해리는 1852m입니다. 그래서 보통 200캐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한다는 의미는 약 370km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도 200캐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중국도 또 일본도.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 간의 그 관련 해안 간의 거리가 400캐리에 이르지 못하고 한국과 일본 간의 관련 해안 간의 거리도 400캐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해양 경계 획정이 필요합니다. 해양 경계 획정의 정의는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 수역 등 이런 해양 영역을 놓고 둘 이상의 연안국들의 권원이 중첩될 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은 것처럼 한국은 200캐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수 있고 일본도 중국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0캐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첩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이 중첩이 됩니다. 이랬을 때 해양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해양 경계 획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 간의 많은 국가들이 그 관계가 예를 들어서 관련 해안 간의 거리가 400캐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유럽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미국과 캐나다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경계 획정은 우리가 아주 자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국제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해양 경계 획정을 규율하는 국제법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45년까지는 이런 해양 경계 획정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서 영해하고 공해, 물론 접속 수역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양을 영해와 공해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영해와 공해만 나눌 때는 영해의 경계적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히 드문 경우였고 이 영해가 과연 3해리에 이르는지 6해리에 이르는지 또는 12해리에 이르는지 이런 문제만 사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특히 미국이요. 미국이 대륙붕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륙붕은 200캐리를 넘어서 수백 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륙붕에 관한 정책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보통 트루만 선언이라 부르는데요. 트루만 선언에 따라서 대륙붕을 주장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것을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멕시코도 따라했고요. 또 이외에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이것을 따라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륙붕의 경계 획정 문제가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45년 또 그 이후에는 대륙붕해 경계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국제법 규칙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958년에 대륙붕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게 됐고요. 그 6조가 이 대륙붕해 경계 획정을 규율하는 규칙을 담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등거리라고 합니다. 대등거리 특별사정 규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제 많이 들어봤습니다. 등거리선 또는 중간선. 굉장히 합리적이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들은 이 이웃 국가들과 등거리로 이렇게 경계 획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 당사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조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조약에 서명 비준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가입을 한다라던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북해 대륙붕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당사국 중 하나였던 독일은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는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관습법을 봤습니다. 국제관습법을 통해서는 과연 어떤 규칙이 적용될 것인가. 그랬더니 국제사법재판소가 굉장히 어렵고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규칙을 말했는데요. 그것이 형평한 원칙들 관련 사정 규칙입니다. 지금 듣기만 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들은 이 이후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이 좋다. 등거리가 좋다. 그리고 어떤 다른 국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말한 그 형평한 원칙들 이것이 좋다. 국가들이 이렇게 나뉜 상황에서 1973년부터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이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우리가 그 조약으로 이렇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 결국 그 등거리도 아니고 형평한 원칙들도 아닌 형평한 해결이라는 이 개념을 이렇게 채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은 영해의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등거리 특별사정 규칙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해 경계획정과 관련해서는 형평한 해결이라는 좀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 15조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유엔 해양법 협약 15조는 말씀드린 대로 등거리선 또는 중간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거리선이나 중간선이 예를 들어서 역사적 권한이나 또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그러면 등거리나 중간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쉽게 말해서 등거리 또는 등거리 특별사정 규칙을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해의 경계획정이고요. 영해는 12해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해양법 협약 74조 1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다루고 있고요. 제83조 제1항은 대륙붕해 경계획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주어만 다르고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형평한 해결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양경계획정은 말씀드린 대로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조문만 봐서는 물론 영해의 경계획정은 등거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워 보입니다만은 그런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라든가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이 무엇인가,
영어로 말하면 equitable solution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그동안 있었던 국제 판례를 많이 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입니다.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은 독일과 또 덴마크, 네덜란드 이 3개 분쟁 당사국 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독일은 중간에 있는 국가지요. 그리고 매우 오목한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왜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독일은 오목한 해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등거리 특별사정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에 비해서 적은 부분의 대륙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이 적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굳이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 당사국이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이 독일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과연 어떤 국제법 규칙 또는 원칙이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이 대륙붕의 경계획정에서 적용돼야 되냐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형평한 원칙들 관련 사정 규칙입니다. 이야기 어렵지요. 그렇지만 여하튼 독일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등거리가 반드시 적용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라는 그런 내용의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는 서로 교섭을 펼쳤고 그래서 독일은 궁극적으로 등거리가 적용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대륙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과 그리고 그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이 알려주었던 그 국제법 규칙이 다른 것이지요. 하나는 국제관습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약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조약을 채택할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한 해결을 조약상 유엔 해양법 협약상 규칙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해는 여전히 등거리 특별 사정입니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국제재판소, 특별히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형평한 해결에 이르는 도달하는 어떤 방법을 확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경계획정을 해주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2009년 뭐 그렇게 오래전은 아닙니다. 2009년 흑해 사건에서 흑해 사건은 루마니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사건입니다. 흑해 사건에서 3단계 방법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3단계 방법론은 국제법 규칙은 아니고요. 그 국제법 규칙은 유엔 해양법 협약상 규칙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서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잠정적인 경계선을 그린다. 이 잠정적인 경계선으로 주로 등거리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잠정적인 경계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관련 사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관련 사정이 있다라면은 그 등거리선이 잠정적인 경계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불균형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불균형성은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불균형성이라고 했을 때 관련 해안 간의 A국과 B국 간의 길이 간의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영역, 다시 말해 면적입니다. 면적 간의 또 비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율을 비교해서 아주 상당한 격차가 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형평한 해결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3단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 3단계 방법론은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방법론이고 해양경계획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론입니다. 목적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3단계 방법론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 규칙은 아닙니다. 국제법 규칙은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규칙은 그리고 지금은 국제관습법상 규칙도 형평한 해결입니다. 이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3단계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07년에 니카라과 온두라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이 사건을 드는 이유는 첫 번째 단계에서 잠정적인 등거리선으로 반드시 등거리선이 그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니카라과하고 온두라스의 국경 하천이라고 할 수 있죠. 리버 코코, 코코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 하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등거리선을 그리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거리선이 아니라 이렇게 이등분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두 각이 같은 것입니다. 이등분선이 잠정적인 경계선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까 그 3단계 방법론을 확립한 2009년 흑해 사건입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사건이었고 이 사건에서 그 3단계 방법론이 소개가 되었고 이 소개된 3단계 방법론은 이후 국제재판소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언급하거나 또는 채택하고 있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목적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12년 니카라과 콜롬비아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그림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이 사건도 3단계 방법론을 적용했던 사건이고요. 특별히 그 등거리선이 잠정적인 등거리선이 관련 사정을 통해서 움직였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관련 사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사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해안의 모양이 오목하다. 이런 관련 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보면은 니카라과하고 콜롬비아의 관련 해안의 길이가 약 8대1 이상이었습니다. 니카라과가 훨씬 길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해안 간의 길이 간 격차가 상당할 때 8대1이다, 9대1이다. 이것도 관련 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뭐 어떤 섬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섬이 있는 것도 관련 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사정의 그 목록은 한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한다면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다른 관련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정은 그 잠정적인 경계선, 뭐 일반적 등거리선이죠. 등거리선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사정이 핵심인데요. 최신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은 2021년 10월에 있었던 소말리아 케냐 사건입니다. 소말리아가 북쪽에 있고요. 케냐가 남쪽에 있는데요. 이 지형이 이 지리가 그 동아프리카의 이제 지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말리아 이제 케냐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사건도 당연히 3단계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그 소말리아 케냐 사건을 보게 되면 영해 경계획정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15조에 따라서 등거리 특별사정 규칙에 따라서 경계획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2해리부터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형평한 해결에 도달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3단계 방법론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 3단계 방법론의 첫 번째는 당연히 잠정적인 경계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거리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려진 등거리선을 움직이게 하는 관련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그 소말리아, 케냐 그리고 이 동아프리카의 지리를 한번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케냐가 그 아까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본 것처럼 그 동아프리카의 전체적인 지리적 맥락에서는 이게 좀 오목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정적인 경계선이 소말리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케냐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잠정적인 등거리선이 관련 사정, 오목한 해안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륙붕은 200캐리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끝은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륙붕에 특히 이제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에 대해서는 대륙붕 한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들이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그 한계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대륙붕 한계위원회에다가 정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대륙붕 한계위원회 내에서 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권고를 받게 됩니다. 이 권고에 따라서 이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소말리아하고 케냐는 그 단계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의 경계 액정은 이처럼 이렇게 방향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말리아 케냐 사건, 최신 사건입니다. 2021년 10월 사건에서는 영해의 경계 액정,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의 경계 액정 200캐리까지요. 그리고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의 경계 액정까지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적용해서 특별히 또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의 경계 액정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자신이 확립했던 3단계 방법론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가 끝난다면은 과연 우리나라는 뭐 어떤 해양 경계 액정 문제가 없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이 있고 이웃 국가로 또 일본이 있습니다. 이 중국과 일본 간에 한국이 과연 지금까지 해양 경계 액정이 이루어졌는가? 안타깝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중 간에는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해양 경계 액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현재요. 2021년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한중 어업협정만 있습니다. 한중 어업협정은 2000년에 발효를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그 어업과 관련해서요. 어업에 관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협정이 규율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한국과 중국이 매우 아주 정기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외교부 차관급의 교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이런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국과 중국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어업 수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한국과 중국 간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고요. 뭐 지도에는 이제 과도 수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과도 수역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또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잠정 조치 수역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잠정 조치 수역을 결국은 한국과 중국이 해양 경계 액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업협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중간 수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한국과 일본 간에도 여전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계 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 경계 액정의 쟁점사항이 무엇이냐?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업 문제,
두 번째는 관련 해안의 길이 간 격차, 세 번째는 지질학적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 어업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단계 방법론이 적용이 되면 첫 번째 잠정적인 경계선을 그리고 그것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어업 문제는 당연히 고려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제재판소는 어업 문제를 지금까지 거의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유가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보았던 해양 영역에 관한 그림을 다시 상기해 보면은 12해리부터 200해리까지는 대륙붕의 경계 획정과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획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선으로 두 개의 영역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일 해양 경계 설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일 해양 경계 설정에서는 쉽게 말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획정에서 고려되는 관련 사정과 그리고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관련 사정이 사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관련 사정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획정에서도 관련 사정이 되어야 되고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서도 관련 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안의 모양이 오목하다. 그리고 뭐 관련 해안의 길이 간 격차가 상당하다. 예, 뭐 섬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획정과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서 모두 고려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업 문제는 대륙붕과 관련이 없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획정에서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업 문제는 이렇게 대륙붕의 경계 획정과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획정을 동시에 하는 단일 해양 경계 설정에서는 고려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쉽게 말해서 어업 문제는 대륙붕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 해안의 길이 간 격차는 아까 2012년 니카라과 콜롬비아 사건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 사건에서 그 격차가 약 8대1 이상이었습니다. 국제재판소는 정확히 수학적으로 이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대 1이다, 2대 1이다 이 정도로는 이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등거리선을 유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얼핏 보면은 중국의 해안이 길어 보이죠, 한국보다. 그렇지만은 그 길이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등거리선을 중간선을 움직일 정도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는 지질학적 요소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1982년 튀니지 리비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제법의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한에서만 지질학을 이용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지질학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지질학적으로 뭐 한국 쪽으로 많이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제 해양 경계획정에서는 고려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한중 해양 경계획정에서 어업도 적용되기 어렵고요. 관련 해안의 길이 간 격차도 적용되기 어렵고요. 지질학적 요소도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 경계획정은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서로 교섭을 하는 단계고 재판소로 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선을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쟁점이 되는 요소가 실제로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 간의 해양 경계획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경계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일 간의 아주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74년에 이제 그 조약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78년에 발효를 했는데 한국과 일본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름은 어려운데요.
실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냥 35개의 점을 연결한 것입니다. 제주 쪽에서 이제 포항 쪽까지 35개의 점이 있고요. 이것을 연결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한국과 일본 간의 이 북부구역, 그러니까 대륙분 북부구역은 경계선이 이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똑같이 74년에 체결하고 78년에 발효를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분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입니다. 보통 이제 공동개발협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동개발구역의 모습입니다. 이 공동개발구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7광구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제7광구 공동개발구역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는 곳이고요. 그 북쪽의 북부구역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획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동개발구역도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과 일본 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북부구역, 대륙붕 북부구역의 경계선은 대륙붕의 경계 획정입니다. 그러면 그 상부수역의 경계 획정으로도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쟁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쟁점은 이 공동개발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이 공동개발구역을 만약에 등거리로 나누게 되면요. 한국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개발협정은 1978년에 발효를 했는데요. 이제 50년이 되는 2028년에 종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원한다면 그 협정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뭐 일본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2028년에 종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개발구역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 해양 경계 획정을 해야 되는 곳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등거리선을 적용하게 되면은 한국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국제법 규칙, 유엔 해양법 협약상 규칙은 형평한 해결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이 공동개발구역이 한국의 대륙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캐리는 물론 넘지만은 우리가 그 2012년에 이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이렇게 정보를 제출했는데 이 정보에 의하면은 우리의 그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 쪽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개발 구역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한국의 대륙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공동개발 구역이 대부분이 200캐리 이내의 대륙붕이다. 일본의 대륙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200캐리 이내의 대륙붕과 한국의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이 서로 중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동개발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개발구역을 놓고 과연 어떻게 경계 획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200캐리 이내가 우선순위 아닌가요? 한국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0캐리 이내 대륙붕이나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이나 동일하게 대륙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 획정이 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재판소가 내린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은 200캐리 이내 대륙붕과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에 대해서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 76조나 83조를 통해서 그 대륙붕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이 설득력이 상당합니다.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과 200캐리 이내의 대륙붕도 경계 획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 한국과 일본 간의 경계 획정, 해양 경계 획정에 대해서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해양 경계 획정 어렵지만은 무엇인지를 유엔 해양법 협약 규정을 통해서 한번 보았고요. 그리고 관련 판례, 지금까지 그 판례가 20개가 넘습니다.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부터 2021년 소말리아 케냐 사건까지 20개가 넘는 사건을 잘 분석하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중국의 해양 경계 획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 한국과 일본 간의 해양 경계 획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어떤 해답은 모두 그 유엔 해양법 협약상 규칙과 그리고 국제 판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분석하면은 해양 경계 획정을 더 잘 이해하고 한중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주 국익에 유리한 해양 경계 획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